동생 레이첼이 에릭이 대학 생활에 끊임없는 스트레스로부터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에릭을 우리 집에 초대했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왔고 사람들이 와서 재충전할 수 있는 장소였으니 당연한 일처럼 보였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에릭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 집은 안식처라기보다는 조용한 감옥처럼 느껴졌고 너무 익숙한 일상이 벽에 울려 퍼져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마크와 저 사이의 침묵은 매일 더 길어졌고 말하지 못한 말과 풀리지 않는 긴장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에릭을 초대하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방의 창문을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실용적이고 이타적이라고 말했죠. 그는 캠퍼스 생활의 혼돈에서 벗어나 절실히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마크는 항상 에릭의 에너지와 소탈한 매력을 좋아했으니 다른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에릭이 여기 있으면 침체된 벽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잊혀진 가구의 먼지처럼 우리 삶에 자리 잡은 단조로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은 에릭의 등장이 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였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렸을 때는 없던 자신감 같은 것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냉장고를 뒤지거나 소파에 누워 만화를 보던 깡패 같은 10대가 아니었습니다. 에릭은 키가 더 크고 어깨가 넓어졌으며 목소리는 더 깊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했고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빈 공간을 웃음으로 채웠습니다. 그가 집안을 돌아다니며 능숙하게 짐을 푸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안에서 낯선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했지만 그가 저를 향해 미소를 지을 때 맥박이 빨라지고 그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느낌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옛 가족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을 때 저는 그를 훔쳐보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에는 여유로움이 있었고 20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련된 겉모습 이면에는 저와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취약함과 탐색하는 기질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저에게 질문을 하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시선이 저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강렬하게 제게 고정되었을 때, 저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한 감정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욕망, 갈망, 더 이상 필요하지도 가질 자격도 없다고 스스로 확신했던 무언가에 대한 갈망.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에릭은 제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아들이었죠. 하지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감정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의무감이나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본능이었고 전혀 예상치 못한 감정이었죠. 저녁이 되어 대화가 편안한 침묵으로 흐르면서 저는 에릭의 어떤 점이 저에게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제가 말할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작별 인사를 할 때쯤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에릭을 초대함으로써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제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의 존재는 영원히 묻혀있다고 생각했던 제 내면의 일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집안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 새로운 인연이 어디로 이어질지, 그리고 저에게 저항할 힘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어요. 적어도 에릭과 한 지붕 아래에서 지내는 동안은 말이죠. 함께 식사를 하고 제가 만든 오래된 레시피 카드에 대해 농담을 던질 때 그의 편안한 웃음이 주방을 가득 채우고 마크가 잠자리에 든 후에도 늦게까지 다큐멘터리를 보며 이론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옛 가족 이야기를 회상하며 시간을 보냈고 각 기억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무언의 친밀감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등 거의 위안이 되는 리듬으로 하루가 펼쳐졌죠. 표면적으로는 조카가 이모와 역사를 공유하며 유대감을 쌓는 것처럼 무해하고 심지어 달콤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숙함의 외피 아래에서 다른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을 스치듯 마주치거나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손을 스치는 순간 등 숨이 멎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평범한 상호작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들은 무게감이 있었고
조용한 강렬함이 있어야 할 시간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에릭은 의자에 기대어 앉아 제가 말을 이어가다가 머뭇거리자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고 제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생각 중이었어요.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면서 말했습니다. 에릭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만난 그 누구보다도 관찰력이 뛰어났어요. 그는 제가 어떤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머뭇거리는 모습,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소 뒤에 감춰진 희미한 슬픔 등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제 모습을 알아챘어요. 마치 제가 수십 년 동안 썼던 가면을 꿰뚫어보고 아직 멀쩡한지도 몰랐던 제 속살을 벗겨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사진첩을 넘기던 중 그는 몇 년 전에 제 사진 앞에서 멈칫했고 제 얼굴은 기억도 나지 않는 기쁨으로 환해졌습니다. 이 사진은 어떻게 된 거죠? 그는 시선을 고정하고 탐색하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과 그의 말투에 담긴 부드러움에 깜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말이 제게도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지만 우리 둘 다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에 저는 집안에 울려 퍼지는 그의 웃음소리,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따뜻한 시선 등 그의 존재를 극도로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는 제게 사실상 아들이나 다름없는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애와 더 깊은 것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혼란스럽고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싱크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에릭이 손을 말리려고 수건을 꺼내더니 팔이 제 팔에 스쳤습니다. 그 접촉은 짧고 우연한 것이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접시에 잘 지워지지 않는 부분을 문지르는데 집중하는 척하며 돌아섰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기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에릭이 갑자기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 어린 것이었지만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안정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리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좋네요. 하지만 그 말이 제 입술을 떠나는 순간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릭이 곁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아프도록 친밀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어떻게 멈춰야 할지, 심지어 멈추고 싶은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크가 일찍 잠자리에 든 후 그의 평소 습관대로 조용한 안개 속으로 잠이 든 후, 저는 소파에 에릭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은 희미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오래된 흑백 필름이 스크린을 통해 깜빡이는 은은한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줄거리 때문이라기보다는 익숙한 리듬의 대사와 음악이 주는 편안함, 즉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정적을 채워주는 음악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레딧이 흐르고 텔레비전의 정적인 웅웅거리는 소리가 마지막 장면을 대신할 때 우리 둘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고 무언가 말하지 못한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릭이 살짝 움직이면서 희미한 천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의 존재가 갑자기 전보다 더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에 남아있는 영화 속 긴장감의 잔재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당신은 변했어요. 에릭이 갑자기 고요함을 깨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사려 깊었지만 무게감이 느껴져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변했다고요? 저는 그의 관찰에 깜짝 놀라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는 머뭇거리며 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다르죠. 그는 잠시 멈칫하며 적절한 단어를 찾았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거죠. 마침내 자신을 다시 느끼게 된 것처럼요. 그의 솔직함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고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크조차도 지난 몇 년 동안 제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 일상과 의무감에 묻혀있던 제 모습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릭은 이 모든 것을 쉽게 꿰뚫어보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속삭이듯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인정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그가 몸을 더 가까이 기울이며 숨이 멎을 듯한 강렬함으로 제 눈을 응시했습니다. 당신도 느껴져요. 그는 어조는 조심스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맥박이 뛰었고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긴 위험한 영역이었고 넘으면 안 되는 선이었어요. 그때 그를 막았어야 했다.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무슨 말을 해서라도 그 순간을 무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저는 그의 눈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얼어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키스했습니다. 거의 망설이다시피 부드럽게 제 입술에 닿은 그의 입술이 제 등골을 타고 내려오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마크의 코 고는 소리, 텔레비전의 희미한 웅웅거리는 소리, 의무와 기대를 중심으로 쌓아온 삶의 무게 등 다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에릭의 손이 내 몸을 어루만지는 따스함, 내 입에 닿는 그의 입술의 부드러운 압력,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압도적인 감정에 밀려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그건 잘못됐다. 정말 잘못됐다. 그는 내 가족이자 사실상 아들이었다. 모든 이성적인 생각은 저에게 물러서서 더 통제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이 일을 끝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우리를 이 충돌로 이끌고 있는 것처럼 키스는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헤어졌을 때 방금 일어난 일의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죄책감이 날카롭고 가차없이 제 마음 가장자리를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무시할 수 없는 그리움의 불꽃, 진정한 감정을 느낀 지 얼마나 되었는지 상기시켜주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에릭은 연약함과 결연한 의지가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지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 죄책감이 걷잡을 수 없는 산불처럼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그 질문은 제 머릿속에서 끝없이 반복되었고 반복될 때마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에릭은 제 조카이자 사실상 제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모든 믿음이 배신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합리적이고 냉철하며 아무리 경계를 넘고 싶은 유혹이 있어도 경계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제 선택의 잔해 속에 앉아 제가 생각했던 제 모습과 실제 제 모습 사이의 간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과 함께 무시할 수 없는 갈망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이었나요? 외로움? 아니면 단순히 오랜 무감각 끝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의 짜릿함일까요? 오랫동안 저는 열정은 젊은 사람들, 찰나의 순간을 쫓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제 안에 있는 원초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 하나, 무심코 내 손을 스치는 그의 손길 하나,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모두 오래도록 남아 저를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는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반면 에릭은 당황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치 우리가 나눈 대화가 두 사람 사이의 평범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침착하고 차분하게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그는 말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의 자신감은 저를 더욱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의심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저처럼 속이 찢어져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행동할 수 있는 걸까요? 한편으로는 그를 흔들고 싶었고 우리가 한 짓을 알면서도 어떻게 지금 저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지 답을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확신과 흔들림 없이 진실을 마주하는 그의 능력이 부러웠습니다. 죄책감 느끼지 않으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침내 물었다. 조금이라도요? 그는 머뭇거리며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죠. 그리고 내가 당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덜 현실적이 되지도 않아요. 그의 솔직한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말한 나에 대한 감정이란 무슨 뜻이었을까요? 친밀감과 상황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감정일까요? 아니면 우리 둘 다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더 깊은 무언가였을까요? 어느 쪽이든 그의 말은 제 안에서 무언가를 자극했고 어쩌면 이것이 전적으로 일방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시 날카롭고 가차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경계와 결과가 있었습니다. 에릭은 가족이었어요. 제 여동생의 아들이자 마크의 조카. 제가 에릭에게 아무리 강렬하게 끌렸다고 해도 그의 존재가 주는 따뜻함을 아무리 갈망했다 해도 이 길을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그리고 모두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요. 난 못하겠어요. 저는 남편보다 제 자신에게 더 많이 속삭였습니다. 계속 이럴 수는 없어요. 에릭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왜 안 돼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금지된 일이라서요? 복잡해서요? 그런다고 해서 제 감정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의 말은 짜릿하면서도 두려운 전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말을 믿고 싶었고 그의 단순한 신념에 빠져들고 싶었지만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아니 그것이 무엇이든 진공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랑에는 무시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 끌림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움. 가질 수 없는 것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아픔. 어쩌면 이기적이고 무모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에릭이 떠나기 전 며칠 동안은 매 시간마다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단둘이 있는 것을 피했지만 우연히 마주치는 모든 시선에는 우리가 공유했던 모든 것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순간, 속삭이던 말, 화재 후 연기처럼 허공에 남아있는 무언의 약속. 빨래를 개고 선반을 정리하는 등 일상적인 일로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동안 집은 왠지 모르게 더 작게 느껴졌고 벽은 제 가슴에 쌓이는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를 좁혀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에릭은 항상 제 생각의 주변부에 있었고 그가 가까이 있지 않아도 그의 존재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밤, 우리는 저녁 식사 후 주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윙윙거리는 소리와 리드미컬하게 부딪히는 접시 소리를 제외하면 집은 조용했습니다. 마크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그의 코고는 소리가 위층에서 은은하게 울려 퍼져 우리 둘만의 공간은 거의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짙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접시를 문지르며 옆에 서 있는 남자보다는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온기와 에너지가 마치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보고 싶을 거예요. 에릭이 갑자기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고요함을 칼로 자르는 듯 했습니다. 제 손은 흐르는 물 아래에서 멈춰 있었고 접시는 다시 잡기 전에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그 말에 목이 조여왔지만 재빨리 대답했다. 그가 떠나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가 머물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가 떠나면 우리가 쌓아온 이 연약한 관계가 단절되고 거리감과 답이 없는 질문으로 대체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수돗물을 끄고 수건을 꺼내 손을 말리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움직이지 않았고 정전기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우리 사이에 감돌았습니다. 그러다 예고도 없이 그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에 익숙한 불꽃이 제 안에 스며들어 며칠 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에 불을 붙였습니다. 뒤로 물러나서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대신 나는 그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과 얽히자 숨이 막힐 듯 얼어붙어 서 있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잔뜩 그의 눈에서 연약함이 깜빡이는데도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나에겐 아니야. 나는 논쟁하고 싶었고 이 일이 계속될 수 없는 모든 이유를 그에게 상기시키고 싶었습니다. 불가능하고 무모하고 모든 면에서 잘못된 일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 순수한 솔직함을 보고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저도 똑같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 자신을 설득하려 해도 진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에릭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는 묻을 수 없는 내 안에 무언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에릭,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약속이나 계획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가 부드럽게 끼어들며 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 말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공유한 것은 진짜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잡하다고 해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이 해일처럼 밀려와 저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저는 그의 말이 저를 얼마나 깊이 흔들었는지 그가 보게 하고 싶지 않아 맹렬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저는 마침내 목소리가 부서져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어요. 우리가 다치게 될 사람들이 있죠. 알아요. 그가 체념에 찬 무거운 어조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 감정이 사라지지도 않아요. 한참 동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가져서는 안 되는 것 사이의 불안정한 균형에 매달려 서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억지로 뒤로 물러나서 우리 사이의 접촉을 끊었습니다. 그의 손이 없는 제 손은 차갑게 느껴졌고 그의 온기가 없는 공허함은 제가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제가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더 힘들어지기 전에요. 그는 머뭇거리며 내 안에 숨겨진 답을 찾으려는 듯 내 눈을 훔쳐보았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표정이 씁쓸한 듯 부드러워졌습니다. 알았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게 영원한 이별은 아니야. 잔느. 나에겐 아니야. 그리고 그는 밤속으로 사라지는 발자국 소리만 남긴 채 복도를 따라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가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주방에 남아 카운터 가장자리를 붙잡고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기를 거부하며 메아리 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어둠 속에 서 있는 동안 저는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에릭이 떠난 지금 집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에릭의 부재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조용한 공간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공허함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과 함께 끊임없는 질문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눈 것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외로움과 친밀함에서 비롯된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에릭은 내가 보지 못했거나 보지 않으려 했던 무언가를 내 안에서 본 걸까요? 아니면 젊음의 열광이라는 찰나의 강렬함에 사로잡힌 걸까요? 저는 명확히 알기 위해 마음속으로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을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은 마치 제가 특별한 사람, 표면 너머에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손길은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깊은 감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연결을 갈망하는 두 사람이 서로의 욕구를 더 심오한 것으로 잘못 해석해 충돌한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저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에릭이 오기 전에는 단조로운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편안하긴 했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았죠. 열정도 필요 없고 흥분도 갈망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런 것들은 여전히 웅장한 제스처와 영혼을 자극하는 감정을 믿는 젊은 여성들의 목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에릭은 그런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제가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제 내면의 일부, 즉 친밀감, 열정, 일상의 평범한 리듬을 초월하는 무언가에 대한 갈망을 직면하게 했습니다. 그는 경계가 얼마나 허약할 수 있는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인간의 생생한 감정에 직면했을 때 경계가 얼마나 쉽게 흐려지는지 말이죠. 그 훔쳐보는 시선과 망설이는 손길에서 저는 경계가 항상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벽이 아니라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때때로 경계는 우리가 신중하게 구축한 삶을 방해할까 봐 두려움으로 쌓은 장벽일 수도 있습니다. 에릭을 만나면서 그 장벽이 무너지고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노출되었습니다. 물론 취약해지긴 했지만 더 온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한 여파 속에 혼자 앉아 있으니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해가 중요할까요? 죄책감과 그리움, 옳고 그름의 실타래를 분리하여 이 모든 것에서 어떤 의미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내 안에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일까요? 가장 힘든 부분은 불확실성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한 것에 어떤 라벨을 붙이더라도 그것은 항상 허용되는 영역 밖에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유대는 신성하고 불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에릭은 아무리 강한 유대감도 인간의 복잡성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저에 대해 무엇을 말하나요? 에릭에 대해요? 연결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해? 그가 없는 날이 길어지면서 저는 우리가 한 일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 일이 무엇을 드러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연결에 대한 갈망, 그것을 일깨울 적절한 순간이나 사람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 말이죠. 그래서 실수라고 치부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텐데도 후회할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릭과 함께한 그 순간, 저는 누군가를 보았다고 느꼈으니까요. 진정으로 보였습니다. 아내나 시누이 또는 제가 평생 해왔던 어떤 역할이 아니라 욕망과 의심, 강점과 약점을 가진 한 여성으로서요. 나로서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결과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넘은 선이나 우리가 감수한 위험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름다움과 고통, 자유와 죄책감 등 이 모든 것의 무게를 짊어지고 앉아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지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언젠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 배운 교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장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 앉아 창밖으로 광활하면서도 작게 느껴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외롭지만 왠지 이전보다 더 충만해졌습니다. 변화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삶은 언제나 그렇듯 계속됩니다. 마크는 지난 수년간 자신을 정의해온 것과 같은 일정한 리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레이첼은 가끔씩 전화로 에릭이 새로운 일상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물어보며 가볍고 밝은 목소리로 안부를 묻습니다. 친구, 가족, 지인 등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제 안에서 조용히 몰아친 폭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축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내면은 달라졌습니다. 제가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에릭에 대한 기억은 그림자처럼 남아 위로가 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집이 고요한 순간 찻잔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더듬거나 한가한 오후에 창문 쪽으로 시선을 옮길 때에도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지울 수 없는 영구적인 잉크로 쓰여진 제 인생의 한 장, 과거에 있었던 일과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을 씁쓸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제가 틀렸나요? 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계를 넘나들며 공유한 것은 관계와 가족, 심지어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의 무게가 짓누르는 날도 있지만 잘못이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의 전부를 담아내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후회하나요? 어떤 날은 그렇습니다. 그런 날에는 수치심이 무거운 망토처럼 제 몸을 감싸며 왜 더 빨리 떠났어야 했는지, 왜 더 강해졌어야 했는지 모든 이유를 속삭이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대답이 아니오입니다. 그런 날에는 에릭이 저를 살아있게 하고
보고 이해하게 했던 느낌을 기억하며 후회라는 단어가 너무 복잡한 것을 너무 단순하게 표현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옳고 그름의 경계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큼 명확하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라벨이나 규칙이 아니라 우리가 형성하는 관계와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진실에 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에릭은 제가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욕망,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취약점 등 제 자신의 일부와 대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릭을 통해 저는 제가 누구인지, 되찾고 싶은지 확신하지 못했던 부분을 재발견했습니다. 그 발견의 대가가 때때로 엄청나게 비싸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것이 저에게 미친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답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에릭의 일부를 항상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에릭도 저의 일부를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연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우리 둘의 근본적인 무언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열정이나 그리움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바라보던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금색과 분홍색으로 물든 수평선을 바라보며 상황이 달랐다면 어땠을지 상상해봅니다. 가족이라는 유대감, 기대와 책임에 얽매이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사적인 공간에서만 허락되는 찰나적인 면죄부입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소원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고통스럽게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복잡성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묘한 평화가 있습니다. 인생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의 범주에 깔끔하게 들어맞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지저분하고 모순적이며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죠.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성장은 어려운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남기더라도 정면으로 마주하는 데서 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해가 낮게 내려앉아 방 전체에 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선선한 저녁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도록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에릭 덕분에 다르게 마주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가 답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감히 제 자신에게 묻지 못했던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너무 복잡한 감정이 되어버린 것 같아도 저는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일어난 일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 일이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도 생각하면서요. 사랑에 대해, 경계에 대해, 인간관계의 연약한 아름다움에 대해요.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하지만 불확실성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결국 우리는 종종 미지의 공간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곤 하거든요.